오늘의 이야기는 소림사의 청규를 깨고 술과 고기에 눈이 먼 한 파괴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일빈. 모두가 손가락질한 불량배였으나 그의 전설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웅전의 종소리가 산사를 가득 울렸다. 은은한 향 냄새와 펍종의 진동 속에서 수백 명의 승려들이 목소리를 맞추어 연부를 읊조리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울림은 산새조차 숨죽이게 할 만큼 장중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소림사의 웅장한 모습은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금빛으로 물든 불상들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며 신성한 기운을 더했다. 하지만 그 웅장한 합창 속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대열맨 뒤 삐딱하게 앉은 한 승려의 코 고는 소리였다. 그는 소림사에서 제일 문제아로 소문난 일빈이었다. 어릴 적에는 총명함으로 사부들의 총애를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술과 고기에 눈을 떠버렸고 청규는 안중에도 없었다. 일빈의 어린 시절은 달랐다. 5살의 소림사에 들어온 그는 경전 암송에 뛰어났고 무공수련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사부들은 그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재라고 칭찬했었다. 하지만 15이 되던 해 산 아래 장터에서 처음 맛본 술 한 모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일빈은 밤마다 산문을 몰래 빠져나가 술집을 전전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술의 달콤함에 빠져들었다. 불가의 엄격한 계율과 끝없는 수행이 숨막혔던 그에게 술은 유일한 해방구였다. 오늘도 그는 펍의 도중 소매 속에서 슬그머니 무언가를 꺼냈다. 따끈한 고기만두였다. 어젯밤 산 아래 장터에서 몰래 사온 것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주변 동자승의 코끝을 간지렸다. 어린 동자승 해명은 이미 하루 종일 굶주린 상태였다. 새벽 공양은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점심까지는 아직 먼 시간이었다. 고기만두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만 침이 꿀꺽 넘어갔다. 곁눈질을 하던 동자는 그만 참지 못하고 외쳤다. 사부님, 일빈 사형이 만두를 먹습니다. 대웅전 안은 삽시간에 술렁거렸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 일빈에게 꽂혔다. 연불 소리가 뚝 끊어지고 정적만이 흘렀다. 주지 스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더니 굳은 얼굴로 멱살을 잡아 끌었다. 주지 현무 스님은 소림사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그의 한마디에 수백 명의 승려들이 떨었고 그의 눈빛 하나에 산문의 기강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일빈만큼은 예외였다.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리 벌을 줘도 고치지 않는 골칫덩어리였다. 이놈, 감히 대중법회 중에 파괴를 하다니. 주지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리자 대웅전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일빈은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아니, 사부님 아침밥이 너무 허전해서 잠시 배를 채운 것뿐입니다. 주지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승려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뻔뻔한 제자는 처음이었다. 대웅전 한복판에서 육식을 하고도 변명을 늘어놓다니. 배를 채운 것뿐이라? 너는 이미 술과 고기에 중독된 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파문을 받으리라. 승려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아, 결국 저놈이 일을 냈구나. 천재라 불리던 아이가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주지 스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는데. 일빈은 마지막 만두 조각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다. 주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외쳤다. 불량배 같은 자는 소림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산문을 떠나라. 문이 닫히는 순간 일빈의 그림자는 산사의 경내에서 사라졌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갔다. 입에 남은 만두의 맛을 음미하면서 말이다. 이리하여 소림사의 영재라 불리던 한 청년은 하루아침에 불량 소림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굶어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강호는 그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술과 만두로 물든 기묘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내던져진 일빈은 초라한 행색으로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갔다.
20년 넘게 살아온 소림사를 등지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의외로 가벼움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 그의 손에는 소림사에서 마지막으로 챙겨온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은전 몇 입, 그리고 식지 않은 고기만두 2개. 세상 모든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빈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만두를 꺼냈다. 가을 산바람이 볼을 스치고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하 파문이니 뭐니 결국은 배고픈 걸로 사람을 내치는 거군.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자 잠시 전의 수치와 분노가 씻겨 내려갔다. 소림사의 엄격한 계율에서 벗어나 처음 맛보는 자유로운 한 끼였다. 하지만 그 고소한 맛도 오래가진 않았다. 산문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거지 소년 무리들이 일빈을 둘러쌌다. 8명의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앙상하게 마른 몰골이었다. 형님, 만두 좀 나눠주십시오.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에요. 제발 한 입만이라도.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일빈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자신도 이제 떠돌이 신세인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소년들의 눈망울은 너무나 절박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소림사에 들어오기 전 일빈도 이런 거지 아이였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가 소림사 스님들의 자비로 구제된 것이었다. 그때의 배고픔과 절망감이 새삼 떠올랐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만두 1개를 내밀었다. 하나만 먹어라. 나도 굶으면 힘이 안 나. 소년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만두를 받아들고 달아났다. 그들이 만두를 나눠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일빈은 씁쓸하게 웃었다. 벌써부터 세상살이가 이렇게 팍팍할 줄이야. 에휴, 이래서 내가 배가 고픈 거다. 남은 만두 하나를 바라보던 일빈은 그것마저 한 입에 해치웠다.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소림에서 배운 자비심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산문을 떠나 처음 맞이한 곳은 작은 시골 장터였다. 상인들의 고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이 어우러져 시끌벅적했다. 일빈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주막 간판을 올려다봤다. 나무 판자에 삐뚤삐뚤 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주막 따끈한 술과 안주 있음. 그 순간 그의 눈은 반짝였다. 소림사에서 몰래 마셨던 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그리고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 그래, 오늘은 마지막 은전으로 제대로 한잔해야겠다. 주막 안은 소박했지만 술 향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벽에는 온갖 안주 메뉴가 적혀 있었고 구석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농부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막걸리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상인들이 장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일빈은 텐마루 구석에 앉아 막걸리와 두부찜, 그리고 고기전 한 접시를 주문했다. 주모는 그의 승복 차림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은전을 내미자 곧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지난날의 울분이 녹아내렸다. 20회 넘게 참아왔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다. 아, 이 맛 때문에 소림에서 버티질 못했지. 아무리 연불을 외워도 술 한 모금의 즐거움엔 못 미친다니까. 그의 혼잣말에 옆자리 노인이 피식 웃었다. 팩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다. 젊은이 그리 술을 좋아하다간 못 망치기 십상일세. 그러자 일빈은 고개를 돌려 태연하게 답했다. 몸은 망쳐도 마음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마음 편히 죽으면 그만이지요. 노인은 혀를 찼지만 속으로는 이 불량스러운 청년에게 묘한 흥미를 느꼈다. 소림사의 승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다니, 게다가 그 당당함이라니. 보통 파괴승이라면 숨어서 몰래 마실 텐데 이 청년은 오히려 당당했다. 그런데 젊은이 소림 출신이면 무공 실력이 뛰어날 텐데 어째서 이런 곳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가? 무공이라 일빈은 술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사는 오직 술과 고기뿐이거든요.
노인이 다시 한번 웃으려던 그때였다. 바로 그때였다. 주막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친 산적 무리가 우르르 들어섰다. 5명의 사내들이었는데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주막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이 동네가 우리 구역인 줄 몰랐느냐? 산적 두목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막 안의 손님들이 모두 움츠러들었다. 어떤 이는 벌써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어떤 이는 술잔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산적들의 고함에 손님들은 모두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죽였다. 주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다.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일이었지만 매번 무서웠다. 제발 오늘 하루만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주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산적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들은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검은칼 파일원이었다.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가게를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산적 두목은 주모의 머리채를 움켜쥐며 비웃었다. 이년아, 우리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느냐? 보호비를 안 내면 이 주막을 박살내 버릴 거다. 그의 손이 주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주모는 아픈 신음을 흘렸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산적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순간 일빈의 술잔이 테이블 위에 텅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다. 술이 아직 반도 안 비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술맛이 다 떨어지지 않나? 산적 두목은 눈을 부라리며 일빈을 향해 다가왔다. 승복을 입은 사내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뭐야 이 건방진 놈은? 내 놈이 감히 우리를 막으려 드느냐? 일빈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정말로 술맛이 떨어지는 게 싫었을 뿐이었다. 소림사에서도 그랬다. 조용히 술을 마시고 싶은데 누군가 시끄럽게 굴면 참을 수 없었다. 막을 생각은 없는데 술맛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 산적 두목의 칼끝이 번뜩이며 일빈의 목덜미를 겨눴다. 날카로운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내 놈 같은 건 오늘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벌써 주막 밖으로 도망쳤다. 주모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제발 이 손님은 그냥 놔주십시오. 괜한 피해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빈은 태연하게 술잔을 비웠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마신 뒤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휙 내질렀다. 순간 산적 두목의 이마에 정확히 술병이 꽂혔다. 유리 파편이 흩어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콧잔등까지 흘러내린 피에 산적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야. 두목이 바닥에 굴러떨어지자 나머지 산적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감히 두목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칼이 번쩍 몽둥이가 휘둘러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듯 몸을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이 적들의 칼끝을 신기하게 비껴갔다. 그는 한 손으로 뜨끈한 만두를 집어 들더니 그대로 적의 얼굴에 던졌다. 아 뜨거워. 뜨거운 만두를 얼굴에 맞은 산적 하나가 눈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만두 속에 뜨거운 육즙이 얼굴에 쏟아지자 화상을 입었다. 이어지는 만두 세례에 산적들이 우르르 넘어졌다. 일빈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다. 때로는 휘청거리다가 갑자기 빠른 동작으로 적을 제압했고 때로는 느릿느릿 걷다가 순간적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주막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테이블은 뒤집히고 술은 흘러내렸지만 일빈 앞에 작은 술상만큼은 기적처럼 멀쩡히 남아있었다. 마치 그 주변만 보호막이 쳐져 있는 것처럼. 잠시 후 주막 안은 고요해졌다. 산적들은 모두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술상 앞에 앉은 일빈만이 태연히 고기를 집어먹고 있었다. 손님들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술에 취한 승려가 산적 5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니.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건 고수가 틀림없어. 다른 이가 곧장 맞장구 쳤다. 아니야, 술 취한 주먹이 우연히 맞은 걸 거야. 하지만 옆자리 노인만은 달랐다. 그는 일빈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었다.
얼핏 보기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무공이 숨어 있었다. 소림사의 무공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치권법이었다. 젊은이, 그 술 취한 무공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노인의 질문에 일빈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공이라뇨? 그냥 술 마시고 주먹질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주막에서의 이 사건을 불량 소림사의 첫 활약이라 불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일빈을 주막의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영웅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맛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호는 이미 새로운 별명이 태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 사람들의 입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들었어? 불량 소림사가 주막에서 산적들을 단숨에 눕혔다네. 술병과 만두로 싸웠다지? 하하, 그래도 결과는 영웅 아닌가? 일빈은 장터 주막에 단골이 되어 있었다. 주모는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겨 특별히 좋은 자리를 내주었고 다른 손님들도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매일 은전 몇 입으로 막걸리와 고기전을 시켜 먹으며 마치 세상 근심과는 무관한 듯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막으로 가서 아침술을 한잔하고 점심때도 술을 마시고 저녁에도 술을 마셨다. 사람들은 그가 언제 깨어있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파와 사파는 달랐다. 일빈의 소문이 강호에 퍼지자 양쪽 모두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정파의 장로들은 분노하며 외쳤다. 저 파괴승이 강호의 채통을 더럽히고 있다. 술에 취해 싸운다니 무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소림사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자다. 반드시 잡아서 교화시켜야 한다. 사파의 두목들 역시 이죽됐다. 놈이 나타난 곳마다 산적질이 망한다. 놈은 우리의 적이다. 술주 정뱅이 하나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 어느 날 정파의 젊은 무사들이 일빈을 찾아왔다. 그들은 화산파와 곤륜파 그리고 아미파에서 온 젊은 제자들이었다. 모두 정의감에 불타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각자 명검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주막 안으로 들어와 검을 번쩍 뽑아들었다. 주막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다른 손님들은 벌써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불량 소림사 일빈, 강호를 더럽힌 죄로 널 데리러 왔다. 화산파 제자 거뭉이 앞장서서 외쳤다. 그는 화산파의 자존심이었고 정파 젊은 세대의 대표격이었다. 술에 취해 사는 파괴승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다. 손님들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일빈은 태연히 술잔을 비우고 천천히 술병을 내려놓았다. 데려가려면 술값부터 내라. 거뭉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감히 우리를 놀리느냐.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무사들은 달려들었다. 거뭉의 화산 건법이 번개처럼 빠르게 전개되었고 곤륜파 제자의 곤륜 건법이 눈처럼 차갑게 따라왔다. 아미파 제자는 유연한 건법으로 테러를 차단했다. 칼끝이 번쩍이며 그의 어깨를 향해 내려쳤다. 하지만 술에 취해 몸을 비틀던 일빈이 엉겁결에 술병을 휘둘렀다. 콰직! 그 한 방에 무사 둘이 동시에 나가떨어졌다. 술병이 거뭉의 이마를 강타하고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곤륜파 제자도 함께 쓰러진 것이었다. 이럴 수가. 남은 무사들도 당황하며 덤벼들었으나 비틀거리는 그의 주먹과 발길질이 이상하게도 모두의 급소를 정확히 때렸다. 아미파 제자의 검이 일빈의 목을 노렸지만 그는 술에 취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먹이 제자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다. 주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결국 쓰러진 건 젊은 무사들이었고 일빈은 여전히 술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 술이 다 식었잖아. 일빈은 미지근해진 술을 한 모금 마시며 혀를 찼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무사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정파고 사파고 다 술맛을 방해하는 건 마찬가지네. 그리하여 강호인들은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량소림사, 주막의 영웅, 그리고 이제는 강호의 골칫거리. 그러나 정작 본인은 술잔을 비우며 말했지요. 난 그냥 술맛을 지켰을 뿐이라니까. 일빈의 명성은 점점 더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막을 전전하며 술을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때로는 하룻밤 묵을 곳이 없어 주막 뒷마당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밤이 깊었다. 산문에서 쫓겨난 뒤 며칠째 떠돌던 일빈은 주막 뒷마당에 몸을 뉘었다. 허리에 찬 주머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술기운만이 그를 달래주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소림에선 나를 버렸지만 이 세상은 아직 날 버리진 않았군. 적어도 술이 있으니 말이야.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주막 안에서는 낮에 그를 지켜봤던 아이들이 몰래 수군대고 있었다. 저 형님 진짜 멋있었어. 만두로 산적을 쓰러뜨리다니 전설이야 전설. 화산파 무사들도 이겼잖아. 아이들의 속삭임에 일빈은 실소를 흘렸다. 하 전설이라. 술 취한 불량배를 전설이라 불러주다니 참 한심한 세상이지.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주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산길에서 맹수가 나타났다. 커다란 상곰이었다. 굶주린 눈빛으로 으르렁거리며 일빈을 노려보았다. 봄철이라 동면에서 깨어난 곰이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던 것이었다. 으르릉. 곰의 체구는 어른 남자 2명을 합친 것보다 컸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햇빛에 번뜩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빈은 술병을 움켜쥐며 피식 웃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술맛을 방해하는 건 용납 못한다. 그는 술병을 휘둘러 맹수의 이마를 강타했다. 곰은 울부짖으며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야생의 본능으로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거대한 발톱이 일빈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졌다. 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발길질이 이어져 곰의 옆구리를 정확히 강타했다. 곰의 몸통이 옆으로 굴렀다. 크악. 곰이 고통스러운 울음을 내며 일어나려 했지만 일빈의 연속 공격이 계속되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모든 공격이 정확히 곰의 급소를 노렸다. 그 순간 숲속에서 지켜보던 나그네 상인들이 탄성을 질렀다. 와, 저건 술의 기운을 빌린 무공이다. 역시 불량소림사 괴이한 고수로다. 치권법의 달인이구나. 일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공은 무슨 그냥 술김에 휘둘렀을 뿐이지. 하지만 상인들의 눈에는 명백한 고수의 모습이었다. 소림사의 기본기에 치권법이 합쳐진 독특한 무공이었다. 겉으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회피하면서 동시에 반격하는 고차원적인 무공이었다. 며칠 뒤 장터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 불량소림사가 술병으로 상곰을 때려 눕혔다. 비틀거리는 발길질이 천하무적이라더라. 하하, 이쯤 되면 강호의 영웅 아니냐? 정파와 사파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다. 이제는 단순한 파괴승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정파 장로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호의 채통이 무너졌다. 저 파괴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소림사에서 나온 자라면 무공은 있을 텐데 이렇게 술에 빠져 사는 게 안타깝다. 사파 두목들은 이를 갈았다. 놈이 우리 산적들을 망신주고 이제는 강호의 주목까지 받는구나. 정파 무사들까지 이겼다니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다. 저 불량배 사실은 약자를 지켜주는 영웅이지 않나? 술과 고기를 좋아할 뿐이지 나쁜 짓은 하지 않잖아. 오히려 산적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일빈은 여전히 태평했다. 그는 주막 구석에서 술잔을 들고 고기를 씹으며 중얼거렸다. 영웅이든 골칫거리든 다 필요 없어. 내게 중요한 건 술이 있고 만두가 있다는 것뿐. 하지만 강호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파의 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칼파의 총수 혈도객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 혈도객은 강호에서 손꼽히는 악역이었다. 그의 칼에 베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서 혈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가 일빈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의 부하들을 굴욕적으로 패배시킨 데 대한 복수였다. 불량소림사 일빈, 내 부하들을 죽인 죄를 치르러 왔다. 혈도객의 등장에 주막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모두 도망가고 주모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혈도객의 살기가 주막 전체를 압도했다. 일빈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진짜 고수를 만난 것이었다. 죽였다니.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놈들은 모두 패인이 되었다.
그것도 죽음과 다름없지. 혈독에게 칼이 번뜩이며 빨간 기운을 뿜어냈다. 혈건법의 오이였다. 일빈은 처음으로 긴장했다.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렇다면 진짜 싸워봐야겠군. 일빈이 천천히 일어섰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소림사에서 갈고 닦은 진짜 무공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혈독에게 칼이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왔다. 하지만 일빈은 술잔을 휘둘러 칼날을 막아냈다. 작은 술잔이 명검을 막아낸 것이었다. 혈독에게 놀란 사이 일빈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치권법과 소림사 무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비틀거리며 접근하다가 순간적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리는 패턴이었다. 주막 안에서 벌어진 고수들의 대결은 장관이었다. 칼바람이 일고 내력이 충돌하며 가구들이 박살났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혈독액이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다. 일빈의 마지막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한 것이었다. 이럴 수가. 내가 술주 정뱅이에게 패하다니. 혈독액은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일빈의 무공이 단순한 치권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림사의 정통 무공의 치권법이 더해져 예측 불가능한 무공이 된 것이었다. 이 사건 이후 일빈의 명성은 강호 전체에 퍼졌다. 사파의 고수까지 쓰러뜨린 불량 소림사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불량 소림사 일빈 치권으로 혈독액을 이기다. 술에 취해도 강한 괴이한 고수. 강호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불량 소림사가 앞으로 강호 전체를 뒤흔들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의 치권법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갔고 술과 만두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일빈 자신도 몰랐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새로운 무공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소림사의 정통 무공과 치권법,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이 어우러져 전무후무한 무공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주막 구석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말했다. 나는 그냥 술맛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하여 소림에서 쫓겨난 한 파괴승의 이야기는 주막의 영웅이자 강호의 골칫거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전설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술잔이 닿는 곳마다 그의 전설은 이미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웅이라 했고 어떤 이는 골칫거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빈의 무공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의식적인 수련 없이도 술을 마시고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공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는 소림사에서도 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정파에서는 그를 교화하려 했고 사파에서는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빈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술맛을 지키기 위해서만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산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무사들을 징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술을 좋아하는 파괴승이지만 마음은 선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빈 자신은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술과 고기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강호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권법은 이제 하나의 무파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선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려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빈은 제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강호의 고수들은 그와 한번 겨뤄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거처 없이 주막을 전전했고 언제 어디에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량 소림사 일빈의 전설은 시작되었습니다. 술과 만두를 사랑하는 파괴승이 어떻게 강호 최고의 고수가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사냥꾼의 눈, 파괴승을 노리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빈의 더욱 흥미진진한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